(177조) 건축허가 제한부터 할 차례인가요? 8? 허가 제한까지 했어요? 한 페이지 벌었네. 178쪽에 12번 가설건축물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가설건축물. 자, 1번 도심계획시설이나 도심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허수 허가. 이게 유일한 허가입니다. 가설건축물 중에서는 도심계획시설과 관련된 가설건축 유일한 허가. 이걸 신고를 하면 틀리겠죠. 이번에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재복구 흥행, 영의자나 용도의 가설건축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허수에 신고한 후 착공하라. 이게 신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 3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층 이상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4층 이상부터 못 받겠죠. 3층까지는 받으니까. 3층 이하로 받으니까 4층 이상인 경우 그래야 됩니다. 4층 이상부터 못 받는 거예요. 3층까지는 받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신고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한은 3년 내로 한다.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한은 둘 다 3년이입니다. 존치기한은 3년이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의 건축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잠깐 쓰는 것이라 기존에는 간선 공급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못 받습니다. 이건 허가 기준 중에 하나예요. 3번만 틀렸고요. 13번의 가설건축의 존치기한 및 그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대상 가설의 존치기한은 3년 이내이고 신고대상 가설의 존치기한은 2년 내다. 둘 다 3년 내죠? 둘 다 3년 내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고, 시장허수구청장은 존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야 된다.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되고요. 3번의 허가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4일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기간 연장할 때는 하나는 7일 전, 하나는 14일 전. 허가 대상이 14일 전, 신고 대상이면 7일 전. 그게 4번이죠. 신고 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7일 전에 신고하라. 7일 전. 5번에 공장에 설치하고 존치기한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자동 연장을 얘기합니다.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서 자동 연장. 현재 14번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원래는 소유권 확보가 원칙입니다만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 자, 1번 보시면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사용권을 가지고 지으면 되니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이니까 사용권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번에 건축주가 건축의 노후화로 건축을 개축, 신축이든 개축이든 다 들어간다. 개축하기 위해서 건축에 해당되지 공유자 수의 9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90%가 아니고 80% 이상이 돼야 돼. 80% 이상. 이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90%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럼 80% 이상에 속하니까 범위는 범위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8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의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80% 이상 갖고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데요. 시가를 줘야 돼. 시가. 이걸 감정가 이래버리면 틀립니다. 공시지가 이래도 틀리고. 시가. 4번에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공유자 거주하는 곳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때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 대지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사의 경우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신문으로 찾았는데 안 보여서 안 나타나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됐다면 이때는 그냥 감정가를 법원에 공탁을 하고 착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4번, 5번은 이제 못 찾을 때 얘기예요. 못 찾을 때. 15번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 전에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 1번의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는 허가권자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해야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대상이면. 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 평가 대상에 속한다. 고층 정도가 아니에요. 초기라. 초고층이야. 초고층. 안전평가를 허가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초고층입니다. 초고층이거나 아니면 3번이죠. 둘 중에 하나씩.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동시에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평가 대상에 속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고층과 초고층 때문에 헷갈렸어요? 고층이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나요? 고층이 대상이 되는 것은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피난용? 맞죠. 피난용 승강기. 고층일 때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고층일 때 피난용. 코피. 이건 초고층. 그래서 2번 틀렸고, 이걸 낸다면 그런 부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꿔서. 아니면 3번을 바꿀 수도 있고. 자, 안전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도서에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안전영향 평가 기간은 안전영향 평가를 의뢰받은 때부터 30일 내에 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 아니 며칠 내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걸 바꿔낼 수는 없죠. 그죠? 그게 뭐 중요한 숫자라고? 16번 보세요. 다음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옳지 않은 거. 허가권자는 공사 중단 기한의 2년을 경과한 경우는 건축 측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에 예치금을 사용하여 미관과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현장을 건축주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데 이게 지금 공사 중단 기한이 2년이 넘어도 안 하겠대요. 그 사람이 안 한다면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그 예치금을 써서 안전 조치를 직접 하는 걸 얘기합니다. 행정청이. 제가 이거는 아까 요약서 있지만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2년이 맞을까요, 여러분? 2년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 왜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135 거 2년이니까 그 대답을 원한 거지, 그 대답을. 또 까먹으셨네. 건축법 주택에서 몇 년 하는 것은 135를 따르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2년, 여기서 나도 2년이 되지, 몇 년 나온 거라면. 응? 가르쳐 주지도 않고 왜 묻나 그랬어요?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차게 할 수 있다.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합니다. 이게 착공신고라고 공사 시작하다가 중단됐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걷는다면 착공신고 시에 걷는 거예요. 착공신고 시에. 자, 3번 건축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라면 믿어주겠네요. 공사니까? 이런 경우는 예치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모든 보증금 성격의 공통점. 4번에 연면적이 5천 이상으로서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 이것도 뭐 분양보조를 한 것은 제외지만 이것이 부과 대상이다. 5천까지 안 가요. 1000 이상. 조금 넓은 거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 이상. 5번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은 공사비의
1% 요건 맞고요. 공사비 1%, 대상은 1000 이상. 부과할 때 한도는 1%, 1000, 1, 다 1이죠. 1. 자, 17번 보시고 건수상 감리자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감리자.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 단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1번에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원칙.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2번에 소규모 건축으로서 작은 건축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한다면 허가권자가 나섭니다. 건축주가 나서면 감리자는 감리를 못한다 그랬어요. 사실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데 3번, 4번 3번이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기숙사가 아니죠. 기숙사 대신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중다가구. 다중다가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큰 주택이니까 주택의 안전성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 지정한다. 최근에 바뀐 거죠, 이게? 기숙사가 아니고 기숙사 대신에 다중다가구, 다중까지도 하숙장, 다중이나 다가구까지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자, 5번의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 원칙입니다.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5번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 신고 시에 감리 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때 감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법에서 감리비는 항상 건축주가 내는 거예요. 건축주가 자기 건물 짓는데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지정하든 본인이 직접 지정하든 누가 지정하는지 상관없이 감리비는 건축주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때 착공 신고 시에 감리 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 허가권자가 지정해더라도 감리 계약은 두 사람이 맺는 건데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 그리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때 감리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건축주잖아, 건축주. 건축주가 감리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축부에서는 보통 이렇거든요. 자, 제가 주택법은 대규모 주택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주택법에서는 거기서도 감리비는 사업주체가 내는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눈치 보지 말라고. 여기랑 좀 달라, 감리비 지급이. 승인권자 이름으로 예치해야 되고 그때는 승인권자가 직접 지불하게 돼 있어요. 사업주체가 돈은 내는데 여기서는 건축주가 직접 지불한다 그러죠. 거기서는 승인권자 이름으로 예치를 시키면 승인권자가 그 예치금 찾아서 지불하는 거라고. 주택법에서는. 그게 주택법이 좀 더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미리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랑 건축주가 내는 거죠. 18번에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건축주는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만 사용 승인이 없이 쓴다 그랬죠? 요 세 가지 건축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것. 대상 누구에게 다 좋습니다.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내에 상인을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7일 내에 한다는 거야. 빨라서 좋다 그랬잖아. 7일 내에.
그러면 15일 내 검사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15일은 주택법에서 사용검사할 때 나오는 기간이에요. 7일은 건축법에서, 15일은 주택법에서 나온다고. 주택법에서. 주택법이 큰 사업이니까 좀 더 길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사 기한을. 그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한번 이걸 내봤고, 3번의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내로 한다. 2년, 역시 2년. 1.3 아닌 거 2년.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방공사도 인하여 공사 기간이 장기간이다. 그럴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 내로 한다는 겁니다. 4번의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는 거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용 승인 받고 써야 돼요. 사용 승인을 얻는 거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항상 예외는 있죠. 허가권자가 위 이해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7일 내에 그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안 했다.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쓸 수 있다. 자, 19번 보시면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 요게 이제 기출문제 27에 나왔던 건데 보세요. 건축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광자치도지사 시장호수 즉 특광시장호수에게 신고하라. 이게 틀린 겁니다. 그냥. 며칠 전에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철거할 때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는 거죠. 멸실은 멸실 후 가장 긴 30일이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물은 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특별시 광역시장 시장호수에게 신고하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구청장이라고. 시장호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시장호수 구청장이 대장 다루는 사람이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2번 건축의 소유자가 건축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에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 그렇습니다. 3일 전 신고의 구체적 얘기예요. 3번의 건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이 제로 멸실된 경우에 30일 내에 신고하라. 멸실 후 30일. 이것도 숫자 2번, 3번 다 맞게 해놨잖아. 그냥. 숫자는 다 맞게 해놨잖아요. 4번에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한다. 성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성면이 어디에 안 좋다라고 뉴스 들으셨어요? 몸 중에서 어디에 특히 안 좋나? 몸 중에서 폐에. 그거 심각합니다. 이거 아주. 그래갖고 그전엔 뭣도 모를 때는 그냥 막 이거 뭐 설치할 때도 그냥 뭐 인부들 고생했지 그러니까 속에다 그냥 철거할 때도 그냥 막 마스크 하나 쓰고 그냥 철거했거든. 근데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분야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라 그래서 그 전에 한꺼번에 했죠. 지금은 성면을 먼저 처리해야 돼. 왜? 워낙 위험한 것이라 먼저 처리한 후에 일반적 철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뭐 틀렸다고 할 만한 거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5번에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자치도지사는 철거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장에서 내용을 말소하라. 자치도지사가 나와 있지만 시장호수 구청장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철거 멸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대장에서 말소해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려고 철거 멸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대장에서 바꾸라고. 자, 182쪽 보시면 이제 대제도로 관계가 나오죠. 대제도로 관계. 자, 1번 문제 보시면 강론 파트입니다. 도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도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도로가 원칙이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같이 읽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보행차도 둘 다 가능하고. 너비는 4m 이상. 원칙적 도로 너비. 2번 기존 도로를 말하므로 예정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도로이다. 예정 도로도 도로에 포함된다. 바로 이게 답이죠. 막다른 도로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막다른 도로에 대한 예외 규정이죠. 4번에 건축허가 신고 시에 시장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수한 도로에 해당한다. 이게 행정청이 직접 지정하는 간단한 도로 얘기죠. 5번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3m 이상이면 건축은 도로가 될 수 있다. 예외 중에 하나. 계단식 도로.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차량 통행 불가능한 도로는 너비 3m 이상이면 된다 했던 거. 쉽나요, 여러분? 문제가? 또 가만히 또 계시네. 원래 대답 잘하시는 분들이. 쉬워요, 안 쉬워요? 문제. 쉬워요? 어? 잘 풀려 그냥? 에? 오전에 배웠던 내용이 살아있어서 쉬운 거예요. 살아있어서. 자, 지금 우리 이미 풀었지만 예를 들어 45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또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정도로가 도로 개념에 제외된다 해서 틀리게 냈던 지문 정답으로 틀리게 냈던 지문 여러 번 냈던 거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 자체가 어렵고 쉽고 이거보다도 내가 그 이론이 얼마나 생각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빨리빨리 반복 복습하는 게 좋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저번 주에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저번 주에 아직 2개월 전에 배웠던 거 갖고 풀어본다면. 자, 2번 봅시다. 대지도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반 건축의 대지는 도로에 자동차만이 통해 사용되는 것은 제외. 도로에 2m에서 잡아라. 판단해 보시라니까. 2m 이상, 2m 이상. 해당 건축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출입에 지장 없으니까. 3번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다 일을 더해서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상 접해야 된다. 4번의 위의 경우, 여기서 바로 위라면 3번이 되겠죠. 뭐 바로 위의 경우에 공장은 연면적기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장만은 3000 이상, 보통 넓은 3000 이상. 5번의 연면적 4000제곱미터인 축사 대지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는 접해야 된다. 축사는 제외니까. 2000 이상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집에서는 사람 사람이 아는 것이라 제외이기 때문에 4000이면 2000 이상이지만 제외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2m 이상 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m 이상 접하면 됩니다. 1번처럼 들어가면 돼요. 1번처럼. 13번에 대지와 도로 등에 관련된 건축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농림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농막이니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다는 보행이 안 되죠? 최소 보행은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보행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접해도. 3번에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허가권자가 행정청이 나서서 도로를 지정한다. 그러면 이해관계 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 내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번의 위 3의 경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 내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랑 그 5번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지정할 때는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5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는 해외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의 심의만 거쳐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 사유는 있어요. 사유는 있는데 폐지 변경이잖아. 지정할 때라는 맞아. 지정할 때라는 맞는데 폐지 변경할 때는 이런 이해관계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은 건축선. 건축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건축선. 자, 건축선은 대지 중
도로와 접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은 대저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게 원칙 맞습니다. 2번 소연업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다.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소연업의 2분의 1에 상당한 것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정확합니다. 그죠? 소연업이 미달되면 소연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할 부분을 건축선으로 지정하는데 다른 얘기 없으면 양쪽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딱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계산해서 소연업의 2분의 1이 물러난 선 그대로 됩니다. 만약에 3번처럼 소연업이 미달도로에서 도로 반대쪽에 급경사지나 하천 등이 있다 그러면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연업이 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역시 한쪽으로 후퇴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 중심선이 아니고 하천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부터 소연업이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중심선이 틀렸다고요. 도로 중심선이 아니고 여기라면은 그 하천 등이 있는 쪽 경계선, 하천 등이 있는 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연업이 만큼은 좋아요. 어디로부터가 틀렸어요. 4번의 건축의 담장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5번 위 4의 경우 위 2의 경우지. 위 2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은 건축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자, 우리 5번 문제도 봅시다. 건축선에 대한 설문이 옳지 않은 거 역시 틀린 건데 도로 모퉁에서 가각전제에 대한 규정은 교차되는 도로 너비가 모두 8m 미만으로서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맞아요. 도로가 만나는 교차각에서는 양쪽 도로 너비가 다 8m 미만일 때고 교차각은 120도 미만일 때 적용합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건축 제한 중에 하나죠. 지표 아래로는 사람이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기 때문에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도 됩니다. 3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있는 육교 높이네요. 도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기타와 이하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시에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는 넘어도 된다. 열고 닫을 때. 4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설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게 시장군수 구청장이 별도지정 건축선이죠?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계획관리가 틀렸지. 계획관리. 시장의 별주지정 건축선은 도시 정비를 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도시지역에서만 4m 이하에서 4m는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위의 4의 경우 건축과 도로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임의지정 건축선에서는 건축하지 못하는 부분이 건축만 못할 뿐이지 대지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6번 보세요. 6번. 자, 건축분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요 기출문제 계산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 대지 면적 구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 그림 딱 보면은 그냥 계산하면 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선로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건축선 지정을 해야 돼요. 얼마나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쪽으로 얼마 후퇴? 그래서 4를 만드는 거지. 이쪽이 대지가 아니잖아. 3이잖아. 3. 원칙 소놈비 4를 만들기 위해서는 2를 후퇴해서 4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대지에서 제외된다. 그럼 이제 계산 끝난 거죠.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나눠져 있네. 이 면적 구하고 이 면적 구해서 더하시면 되죠. 자, 우리 이 면적은 요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6. 세로 보면 10 그대로죠? 60. 이쪽 대지 면적은 여기가 7이죠. 7. 14. 140. 더하니까 200. 뭔가 복잡해 보지만 계산해보면 참 간단한. (7번에) 다음 조건에서 토지 수요가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대지 면적은 역시 얼마냐. 도로 너비는 A 도로 너비는 7m고 하고 B 도로의 너비는 6m이다. 자, 90도 각도 나오는 거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 얘기입니다. 역시 이쪽이 20m, 15m, A 도로 너비는 7, B 도로 너비는 6, 90도. 자, 그렇다면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은 교차점으로부터 각각의 도로 경계선에 따라 몇 메타를 여기서는 후퇴를 해야 됩니까? 얼마를 후퇴해야 돼요? 3. 90도 각도에서는 6에서 8, 6에서 8, 6에서 8, 6에서 8 큰 도로가 만날 때만 똑같은 거리 3후퇴. 나머지는 다 2. 이게 90도 같아서 나온다 그랬잖아. 요거 큰 도로 6에서 8. 요것도 6m 이상 6m에 싹 들어가네. 큰 도로 만날 때니까 3을 후퇴해야지. 연결할 선이 건축선. 대지에서 제외된다. 그럼 요 면적. 사각형 면적에서 삼각형을 뺀 거. 사각형이면 20 곱하기 15, 300에서 정사각형의 반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3, 3은 9, 9의 반 4.5. (8번) 자,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의 대지와 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는 거. 도시지역에 지금 건축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상 접해야 된다. 벌써 틀린 거 찾는 건데 틀렸죠? 공장이잖아.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요? 3000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게 틀린 거지. 그게 문제인데.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을 건축할 때는 성토, 지방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을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야지. 쓰레기 때문에 그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3번의 군수는 건축의 위치나 환경을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이하에서 건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청이 별도 지정해요. 우리 문제 물을 때 도시지역에 건축한다 이걸 전제로 돼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럼 4m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4번의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위 부분이니까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맞죠. 지표 아래는 넘어도 된다 그랬죠. 5번의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다. 광장이 있다라면 광장, 공원 등이 있다. 그럼 면적에 하여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에서 접하지 않아도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장 등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냥 1번만 틀렸습니다.
9번은 좀 더 전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공부하기 좋아서 갑은 대지의 높이 4m짜리 연면적기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는데요. 이런 것 준다면 이거 다 써먹으려고요. 지금 높이는 4m짜리고요. 연면적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대. 건축상 건축 규제에 위반하는 걸 찾아라. 규제에 위반하는 거, 법에 위반되는 걸 찾아라 하는 겁니다. 갑은 건축을 해서 건축 신고를 했대요. 종합적인 문제야.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신고를 한 게 맞는 거죠, 그죠?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거 틀린 것이고. 맞나요? 신고 대상? 지금 신축할 때잖아, 신축. 신축할 때는 신고 대상이 얼마가 신고라고 했어요? 100이야.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신축, 100 이하의 신축. 85 이하 따지는 게 증축, 개축, 재축이고 100을 넘을지라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한간 비도시 지을 때가 신고다. 이때도 도시지역이나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기억, 방지지구, 붕괴 위험지역, 위험한 곳이면 제외다. 대수선이라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작은 건설의 모든 대수선이 신고다. 작기 때문에 200미만 3층면이 아니다 그러면 대수선이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다. 이런 게 이제 딱 신고 대상 물었으면 떠올라야 되고 90제곱미터잖아요. 90제곱미터. 그럼 100제곱미터 이하에 딱 속하네요. 신고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법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2번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원래 낮으면 안 돼. 근데 낮으나 대지 배수의 지장이 없고 컨트롤의 용수상 방수의 필요가 없다. 그럼 낮아도 상관없죠. 세 번째, 갑은 공개공지라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여러분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거나 문화및 집회시설, 문수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이 전체가 되어 있잖아. 5천 이상. 당연히 공개공지 취지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 될 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연면적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그냥 무슨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 올 수가 없어. 공개공지랑은 전혀 거리 없어. 5천 이상부터 5천 이상. 그것도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돼야 되죠. 안 했다 잘한 거죠. 4번에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대요. 역시 2m 이상에 딱 속하네요. 이게 연면적 2천 이상이면은 4m에서 접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연면적 2천 이상이 아니까 원칙으로 돌아와서 보통의 2m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m에 딱 접하고 있으니까 딱 맞죠. 2m 이상에 싹 들어가요. 5번에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안 돼 그러면 얼마 이하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높이 4.5m, 6교 이하, 4.5m. 그런데 지금 높이가 4m라고 돼 있잖아. 한 4.5m 이하에 속하니까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돼. 출입구나 창문이 여닫이에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것이죠. 저도 강의하면서 지금 밥 먹고 나서 바로 강의하니까 지금 졸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지금. 난 지금 서서 있어도 이런데. 9번 봅시다. 졸려도 해야지 뭐 어떻게. 많이 졸려요? 안 졸려? 오. 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 자, 원래는 조경을 해야 되지만 조경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거 있다 그랬죠? 1번 농림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요거는요 안 해도 되죠? 면제되죠? 왜? 축사기 때문에? 축사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농림지역이잖아 벌써. 녹지나 비도시 나오면 바로 탈락이야. 바로 탈락. 녹지나 비도시 나오면 바로 면제, 적용 안 해도 되는 것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면제되는 게 아닌 것 지금 묻고 있잖아. 이번에 도중기 시설 부재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이면
가설 건축물이니까.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공장이면 해야 돼요? 공장 작은 공장 안에 두는 작은 공장이 연면적이 얼마가 기준인데요? 1,500 미만? 1,500 미만? 대지는 얼마 미만? 5,000 미만. 작은 공장 따질 때 대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그런 작은 대지예요. 대지 면적과 상관없이 연면적이라면 1,500 미만인 산업단지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자, 요거는 연면적이 1,500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소금기 때문에 해도 죽는데. 5번에 자연환경 부재지니까 더 볼 것도 없어요.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장은 이미 했지만 작은 물류시설은 작다는 기준이 얼마였어요? 연면적 1,500 미만. 연면적 크기로만 따지는데 공장이랑 똑같죠. 1,500 미만인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만큼은 아무리 1,500 미만 작더라도 해야 됩니까? 주상에 설치하는 건 해야 돼. 공업지역에 설치할 때. 녹지와 비도시는 당연하고 녹지와 비도시는 당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건 당연하고 주상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공업지역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11번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옳은 거. 자, 1번 도중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m 미만인 이상인 가설 건축물. 1,500 이상에도 맞은 가설 건축물이니까 조경의 조치를 해야 된다? 틀렸죠. 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작은 공장. 3번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하나요? 아니, 할 필요 없죠. 녹지 지역이잖아. 그리고 녹지 지역이잖아. 4번에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한다. 어느 경우도 10% 넘는 경우는 없죠, 그죠? 한도가 대지 면적이 10%가 최대치예요. 10% 내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 면적은. 5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의 건폐율은 완화에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은 완화에 적용할 수 없다. 건폐율은 완화할 수가 없죠. 구체적 수치에서는 건폐율은 완화 안 돼.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 두 가지를 완화할 수 있잖아. 일주권 확보를 위한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1.2배 완화한다 했을 때는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 두 가지를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에 적용할 때 이것도 틀렸고 건축의 높이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거죠. 다 틀렸습니다. 12번은 건축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이 있는 대지가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잘게 쪼개지는 거 막는 거죠. 기준 면적이 얼마냐?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이 150이죠? 150이죠? 공업지역 150, 공상 두 가지 150, 주거지역, 기타지역 60, 녹지 200, 4번에 녹지 맞고 5번에 비도시 예정된 지구단위 구역이 기타지역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주상록 외의 기타지역이니까 이것이 기타에 들어가서 60 이상 되는 거 맞고. 자, 우리 13번은 이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에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거.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어느 지역에 지을 때냐?
공개된 공지는 주상 생활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지역상으로는 일반 주거 들어가요. 일반 주거 들어가. 1번에 일반 주거 들어가고 주거 지역 중에서는 어디만 빠져요? 전용 주거.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정운생부터도 안 된다. 하물며 5천 이상의 큰 게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일반 주거가 준주거입니다. 상업주거는 전부 다.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들어가요. 주상은 공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준공업은 주거 상업의 업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대상지역 맞고요. 2번 유통상업, 모든 상업지역 중일군요 다 들어갑니다. 3번의 전용주거, 답이 3번이네요. 전용주거는 안 돼요. 4번의 준공업, 공업에서는 유일하게 준공업만 됩니다. 상업 업무기능 보완, 준공업만 해도 틀려, 안 돼. 5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14번이 건축법상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가. 면적은 5천 이상으로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5천 이상을 전제로 한다. 자, 우리 일반공업 쪽에 있는 종합병원. 왜 안 돼요? 일단 일반공업 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무엇 나오게 되면 일단 어디에를 먼저 보시고 어디에서 설치 대상 아니면 아닌 거고 어디에는 맞다 그래도 그죠? 그때는 다음에 종류를 보셔야지.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공용지 설치 대상이냐 아니냐는 거. 사실 여기는 종합병원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공업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공업적부터는 처음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통과했어도 종합병원은 아니잖아요. 일반 주거. 일반 주거지만 가능하죠. 그죠? 일반 주거지인데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5천 이상이니까 그 많은 사람 모이는 교회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에 준주거 있는 예식장. 예식장도 문화집회설 아닙니까? 문화집회설. 준주거 좋고요. 4번에 일반공업 벌써 탈락이야. 일반공업은 안 돼요. 일반공업이 아니라 상업이네? 상업이니까 되죠. 상업이니까 돼요.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도 숙박시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지역 다 되고요. 여객 터미널, 운수지들에 들어가는 터미널, 많은 사람 모이는, 맞습니다. 지금 공개공지로 설치되는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1번이 나왔죠. 1번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쉽시다 여기서. 설명 잘.